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을 열었다. 근대적 자본주의가 시작됐다. 이 막스 베버의 주장을 기초로 앞시간을 했고, 뒷시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또 정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또 흐름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계몽주의나 어떤 그 인간 중심의 사유들을 끌고 나가는 흐름이 있죠. 근데 이것도 무조건 배척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조가 나에 대해서 오해한 게 난 진시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분서갱유, 책 불지르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지키자는 거지. 그리고 포스트 모던한 것과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도덕을 폐기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 학문이 또 다 문제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에 대해서 분석을 탁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연구 중에도 푸코가 하는 방법을 따르거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배울 사람은 누구냐면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결심을 하고 온 게 뭐냐면 애덤 스미스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를 오해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대에 영향력 있는 책 중에서 좌파 출신 이론가가 낸 책 중에 나도 그거 우리 우파에서도 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그거 있어요. 그 교양 시간에 애들한테 막 널리 읽히고 막 그러는데 자본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정독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해놨어. 그걸 진짜 원숭이만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너무 쉽게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퍼지면 큰일 나겠다. 그때 이제 이 저자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이기적? 웃기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출발부터 헛다리 짚었다. 인간이 이기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건 뭐냐? 요걸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막스 베버나 애덤 스미스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반이 뭐가 돼야 되냐면 철저한 제대로 된 신앙, 이상한 신앙 말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18세기에 오는 거예요, 이제 영국이. 아까 흐름이 이제 쫙 가는 거지. 근데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존 로크라고 하는 또 탁월한 이론가가 있고, 그런데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이뤘지만 18세기 영국이 처한 문제가 뭐였냐면 빈부격차 너무 커져. 그리고 재정난을 겪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예혁명으로 시민의 자유를 쟁취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해줄 텐데 자유의 적 이걸 딱 명시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적들은 자유를 억압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치 뭐의 줄임말이에요? 내셔널 소셜리즘 국가사회주의, 나치오날 조지알리스무스 독일 말로. 근데 anyway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사회주의야. 이건 뭔데? 근데 나치를 극우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누가 극우라 그래가지고 자유를 중시하는데 우리의 적은 자유를 억압하려 드는 자들. 근데 요걸 다 소셜리즘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전체주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경계하는 저건 적이다, 인류의 적이다. 그러니까 항상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시도는 악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시도든, 그게 스탈린을 추종하든 히틀러를 추종하든 다 인간을 말살해요. 그런데 꼭 뭘 내걸어요? 유토피아를 내걸어. 근데 거기 빨려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을 파리처럼 죽인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요 라인을 타면 그게 가능해진다.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처럼 청교도들이 이룩한 정치세계, 정치의식, 경제관 이런 걸 추구하면 존 로크를 만나게 되고, 존 로크 이후에 애덤 스미스가 등장하고 이러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의 흐름을 쫙 타게 된다. 그래가지고 현대 정치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병합했거든요. 1707년에. 그런데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또 철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 방법적 회의 이런 걸로 유명하지. 근데 로크라고 하는 또 탁월한 분이 계신데 자연권 개념, 자연권과 자연법 요게 또 꽂혀야 돼.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생명, 재산 이게 자연권의 핵심이죠. 로크가 말한 개인이 뭘 소유할 수 있는 이 소유권, 재산권을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거, 이런 거는 인간으로서 내 인격을 존중받는 아주 기초예요. 근데 요걸 헌법으로 세팅하는 체제가 탁월하고 위대해지는. 근데 로크가 또 신앙이 좋았어요. 사회계약론을 설명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계약론을 얘기한 루소나 홉스나 이런 분들보다 로크가 탁월했던 건 뭐냐면 신앙이 좋아. 애덤 스미스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뭔 뜻이냐? 이걸 오늘 이제 확실히 파헤쳐 본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 될 인권으로서의 시민권을 확립했다.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소유를 중시하는 법의 전통. 이런 게 왜 중요하냐? 그걸 이제 배운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개인의 소유와 자유를 보장하면 나쁜 놈들인 것처럼 구성하는 사기극이 펼쳐지는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맨날 한국이 헬이라는 거야, 헬. 그래서 헬을 뜻을 내가 잘못 알았나? 딴 뜻이 있나? 근데 보면은 공항에서 맨날 해외여행 나가, 여권 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본 분들 만나면은 홋카이도 안 가본 아주머니들도 많어. 한국 사람이 더 많이 가. 그러면서 되게 희한한 사람들이야. 근데 헬이야, 헬.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면 저주하게끔 만드는 게 선동의 핵심이에요. 저주하게끔 만드는 게.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원래 스탈린이 그랬거든. 1929년에 전 세계 대공황이 오니까 스탈린이 이때가 기회다. 전 세계가 공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안 돼야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붉은 애들이 정권을 잡아서 한국 경제가 망하면 오히려 더 사회주의 하자 할까봐. 왜냐하면 이게 머저리 이론인데 내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머저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웨이크닝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머저리가 돼서 얘네들이 경제를 망쳤는데 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됐잖아. 더 사회주의 하자. 이럴까봐 쫄았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뭐라 그랬냐. 이게 이런 거장을 몰라요 또.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그러면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옛날에 배운 거.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그래서 내가 그랬지. Invisible hand를 잘못 알면 변태의 손으로 오해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그 이론하고도 연결되는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오늘 내가 이걸 끝장내주겠다. 오가와 교수가 저 책을 썼어요. 그게 번역돼서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권해줘요. 왜냐면 오가와 교수의 장점이 뭐냐, 오가와뿐만 아니라 일본 선생들의 장점이 뭐냐면 철저하게 이해해갖고 쉽게 풀어내요. 그러니까 자기화시키는 걸 잘해. 근데 한국에서는 이상한데?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철저하게 안 해. 그러니까 지도 모르는 얘기를 하려니까 어려워지. 그래서 내 강의는 쉽잖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 이 교수 수준을 높이세요? 펜앤마이크 강의 밑에다가. 그랬더니 나의 지지자들이 그분을 공격하면서 닥쳐라 이러면서 교수님이 일부러 쉽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너 누구야? 막 이래가지고 내가 뿌듯했어요. 역시 훌륭하다. 그런 자세 훌륭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덤 스미스가 탁월한 게 뭐가 있냐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여기서 항상 뭘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간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사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망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헛다리를 짚는다. 이 국부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가 에딘버러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글래스고 대학을 다니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빛나는 종교개혁, 존 녹스의 종교개혁 전통이 있는 동네에서 자라갖고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도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그런 위대한 신앙의 흐름이 딱 서야 거기서 키워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다고. 그러니까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탁월해야 돼. 근데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무슨 장풍 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뭐 딸깍바리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이야?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 주머니에 돈 없으면 훌륭한 사람이야. 유교를 하세요, 유교. 유교가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정조가 뭐라 그랬어 맨날.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신료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신료들이 내놓은 대책이 뭔지 알아요? 전하, 백성들에게 안빈낙도를 더 가르치소서. 야 굶어 죽는데? 굶어 죽는데? 근데 니네 집엔 뭐가 많더라.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내가 아까 그랬죠. 사람을 잘 몰라. 조선 정치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군자가 돼야, 군자가 움직여야 정치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유교 정치의 핵심이. 근데 군자가 없어. 왠지 알아요? 인간은 수양으로 군자가 될 수 없는 존재거든. 여기서 벌써 빵꾸가 뻥 나요. 누가 군자냐? 그랬더니 200년에 한 명씩 나와. 율곡, 퇴계 이렇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군자잖아요? 그럼 숙청당해. 사약 먹고 전하 이러면서 죽는 거야. 피 뻑 쏟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일본이 어떻게 메이지 유신에서 성공한 줄 알아요? 보면 일본 정치를 보면 똑똑한 애들이 승리하는 역사야. 근데 우리는 멍청해야 이겨.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다가 처음 우리가 똑똑한 애들이 승리해갖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냐면 크리스찬들이 주도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걸 뒤집어 엎어서 다시 멍청한 애들이 복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 나도 곧 죽는 거야. 근데 별로 신경 안 쓴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 덤이 점령했는데 덤어가 나오지 않도록.
응? 차베스가 가니까 좋았는데 마두로가 나왔죠. 이걸 막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도덕 감정론이 탁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여기서 시작해요. 근데 막스주의자들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악한 게 뭐냐면 사회가 망해야 흥하는 거야. 얘들 혁명이 돼. 그래서 제가 막시스트인데 인권 타령하는 자들을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막스는 한 번도 인권을 중요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 타령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혁명 의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인권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자유주의 전통에서 자연권을 보장하자.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팅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체의 자유. 그러니까 영장 없으면 못 잡아가. 누구는 막 뒤지대. 자기가 교수였을 때 맨날 영장주의 주장하다가 청와대 수석이 된 뒤로 막 뒤져. 누구 있어. 프로페서 조라고. 닥터 조라고. 꼭 내가 누군지 말해야 알면 안 돼요. 이게 이신점심으로 팍팍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 자들 봐라 이러는데 하여튼 망해야 흥하는 놈들이 좌파다. 막스에 젖은 애들. 허버트 마르쿠제라고. 동성애 사상의 짱. 그런데 마르쿠제가 뭘 얘기했냐면 혁명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임금을 많이 받는 노동자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뭘 비판한지 아세요? 그러면 니들 혁명의 가장 큰 적은 민주노총이야. 우리 힘 손에 합력해서 민주노총부터 깨자. 왠지 알아요? 내가 울산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울산으로 보낸 이유가 그거였어. 얘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도록.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었으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법학개론 시간에 노동법 파트 들어가면서 노동 3권 이러면서 딱 강의를 하니까 남학생 하나가 부르르 떠는 거야. 교수님 노동 그런 거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떠는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왜 그래? 진정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알바랑. 그래가지고 노조들의 행패를 다 봤어. 그래가지고 교수님 노조한테 권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흥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진정하고 이건 이론이니까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서울에 있었으면 몰랐을 건데 민주노총 애들이 끝내주는 거야. 뭐냐면 맨날 뭐 시위할 때는 플랜카드에 뭐가 있어? 비정규직의 눈물이 흑흑 이러는. 근데 비정규직은 색깔 다른 조끼 입혀. 작업할 때. 엄격해. 신분제야. 그리고 식당이 달라. 지들하고. 그런데 시위할 때는 뭐가 나와? 비정규직의 눈물이. 그래서 내가 항상 너 때문에 운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싫어하지. 그래가지고 인간은 이기적 존재인데 본성으로 인해 타인의 행불행에 관심을 가져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의 상황을 통한 동감.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동감입니다. 공감 정도가 아니라 심퍼시야.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성경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양심하고도 관계되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심지어는 안 믿는 인간조차도 이교도들조차도 이건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심어주셨거든. 근데 이게 작동될 때 인간이 동정과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또 타인을 공감할 수 있고 아파해주고 이게 또 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요거를 스미스가 탁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대신에 이기적인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감이 사회 질서를 형성한다. 이거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에딘버러의 한 빵집이 딱 문을 열었어요. 새로 개업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개혁신앙의 존 녹스 이래로 멋진 종교개혁에 탁. 내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그 대학 도서관에 있는 존 녹스라고 붙은 거 다 읽었거든. 연구실에 짱 박혀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이걸 탁월하게 설명해가지고 볼 때마다 막 전율이 올라. 그래서 존 녹스 무덤을 찾으려고 했는데 유명한 사람 무덤 딱 있잖아요. 애덤 스미스 무덤에 딱 가면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려. 뭐냐면 존 녹스 교회 뒷마당 주차장 24번이야. 은혜 왕 받는다. 여기 가면. 왜냐하면 낙스가 유언으로 애들한테 당부를 한 거야. 나를 기념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만 기념을. 그래서 폭풍 은혜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존 녹스인데요. 그래가지고 주차장 24번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존 녹스 자리 이렇게 딱 써 있다고. 그래서 감히 나 같은 놈이 무슨 비석에 뭐의 저자? X. 그래서 딱 묵상하면서 멋지다. 깜짝 놀랐다. 이게 종교개혁의 스피릿이구나. 그 홀리 루 처치에서 막 설교하시는데 본문 말씀을 딱 붙잡고 막 캐톨릭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림. 벌써 이미 동지들이 많이 죽는 걸 봤거든. 순교하는 걸. 그러니까 벌써 막 흔들려. 거기서 흔들림 없이 딱 설교하시는데 개혁은 내가 개혁되는 것이고 막 이런데 막 치는. 근데 내가 홀리 루 처치에 딱 갔는데 비가 푸시푸시 오는데 은혜를 막 폭풍 은혜를 받고 또 이 얘기 길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자랐다 이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딘버러의 빵집을 딱 열어. 근데 이 사람은 기본이 뭐냐면 이기적이야.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생활을 개선하고 싶어. 좀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아내한테 선물도 해주고 싶고 애가 하나 있는데 얘를 잘 키워보고 싶어. 교육비 많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빵을 잘 만들어야 돼. 또 맛있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온갖 화학 그런 거 막 쳐가지고 딱 먹으면 입에서 쫙 붙게 만들 수 있는데 이분은 또 뭐야? 하나님 앞에서야. 그러니까 안 돼 그게. 그럼 뭐야? 자기 애한테 먹일 수 있는 재료만 넣어야 돼. 그것도 좋은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힘들어. 그래가지고 실험 삼아서 만들어 봤는데 돈 주고 사 먹기가 불가능해. 이 사람은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고 창조에 창조를 거듭해서 이럴 때 기도와 말씀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만들어내? 탁월한 빵이 나옵니다. 끝내준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유땡땡 치아바타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7번을 망하는. 그래가지고 왕눈이라고 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다 망했는데 이 교회 공동체 또 끝내죠.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이게 가능한 걸 설명해요. 도덕 감정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모 대학교, 소도시인데 거기 있는 대학교에서 카페를 하시니까 그 구탱이를 잘라갖고 빵을 굽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도저히 미안해서 못 들어가겠다. 그쪽인데 또 나까지.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 그러시? 네가 안 들어오면 널 미워할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시작해갖고 대박 났다. 제가 업계를 평정했다. 끝내준다. 그래서 나한테도 교수님 고마워요 해서 빵을 보내줬는데 내가 강의하고 힘 빠져갖고 딱 있다 그 빵을 보고 힘이 뿌리 나는 거야. 우와. 그런데 끝내줘요. 그래서 거기 알바하던 여학생이 변비가 났다. 빵 먹고 똥이 쑥 나오고. 그래가지고 야 이런 끝내주는 빵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런 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역사하냐면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가 다 그런 빵집을 연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동네 사람들은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최고의 빵을 맛보는 거야. 와 끝내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복받는, 그 동네가 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매장을 열면 열수록 그 동네는 융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 보고 후배들이 또 나타나.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식이냐면 철저하게 신앙이 기초가 돼. 또 그걸 보고 필 받은 분이 스시집만 하면 망하는 분이 있었거든. 근데 또 스시집을 성공했어. 그래서 내가 가서 먹어봤어. 스시를 잘하니까 딱 먹었는데 이거 되겠다. 필이 딱 오더라고. 스시는 맛있어. 매장에 찬양 울려 퍼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집에서는 찬양 나온다고 불평을 못해. 자리 잡은 게 지금 다행이거든. 근데 뭘 불평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시에서 그분들을 따라하는 업체들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도 교회 다니거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선한 영향력을 막 끼친다. 근데 그 정신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막스 베버가 얘기한 특별한 신앙, 개혁주의 신앙,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별한 신앙이 그렇게 나타나요. 내가 이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위그노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위그노라는 말을 처음 배웠어. 그래서 엄청 프라이드로 갖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참 신앙인은 이론을 몰라도 칼빈과 이런 게 나와. 삶에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카이퍼가 처음에 만났던 삐처양, 잘 삐치는 방앗간집 딸의 파워가 그랬겠구나. 그게 내가 추측을 했다고. 그래서 칼빈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칼빈이 실천이 안 되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참 신앙을 가지니까 칼빈으로 박사학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를 바로잡아 놓잖아. 이런 게 끝내주는 신앙의 파워다. 도덕감정론이라는 건 그런 기초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도 하고 사회활동을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상호적 동감을 할 수 있다. 자기 교회에 늦게 나타난 후배 신자에게 자기 매장도 좁지만 그걸 내주는 그 마음이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동감하니까. 그 친구가 어릴 때 가출해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또 망한 걸 보고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내 매장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게 또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조금 이따 사회주의 왜 망하는지 애덤 스미스를 통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싱크로 상태를 동감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표현을 해. 그러면 타인이 반응을 하죠. 요 관계 속에서 인간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무시하는 식으로 가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동감해 주기를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동감해 주기를 바라고 말하지 무시하기를 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럴 때
동감해주면서 뭐가 생겨요? 서로 유대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적 동감의 쾌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지만 특별히 또 동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소통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게 인간의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냉혈한 이기적인 인간을 그려냈다.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런 적이 없어. 이런 생각에서 기초에 있기 때문에 탁월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가 강조한 것 중에 동음이 아니라 협화음이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음을 내는 게 아니고 불협화음에서 불자를 빼는 거지. 협화음을 내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은 억누르고 자애로운 생각을 방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완성짓고 그것만이 인류가 다양한 감정과 정념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품위와 적정성의 전체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덕으로서 이기심을 억제한다. 이게 자연이 주는 위대한 계율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면 망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기적인데 이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딜까? 교회예요. 뭐냐면 내 일터에서 내가 이기적이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이 상태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호 동감적 그 질서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딱 구분하냐면 사회, 국가, 시장 요 세 개를 딱 나눠서 생각해야 돼. 스미스를 이해할 때. 그때 인간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 구조를 설명하는 거야. 그럴 때 이기적인 생각을 어떻게 억누르고 자애로운 생각을 풀어놓느냐.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신앙이 기초가 없으면 요 구조가 안 나와. 도시의 중심에서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교회가 요 역할을 해줘야 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공평한 관찰자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나의 주관이 있죠. 근데 많은 복수의 인간이 다 자기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주관을 갖고 사회에 등장해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용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제3자의 공평성. 이 중용의 의미는 공평한 관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주관이 아니고 제3자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볼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규칙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철저하게 지배하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스미스는 뭐냐면 인간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이기심도 있지만 반면에 동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 요것들이 억눌려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감이 결국은 공평한 관찰자의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게 만들어지죠. 요게 사회 질서를 만들어요. 요게 뭐예요? 문화를 형성하는, 문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문명인이 돼서 문화적인 삶을 살면서 사회에 동참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고 나를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막 밥 주세요 그리고 막 애들이 날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개도 어떻게 훈련시키면 기다려, 그럼 기다려. 근데 사람이 막 날아다니면 돼, 안 돼? 이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문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규칙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창조주는 약점을 어떤 구제책도 없이 방치해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걸 무조건 그냥 방치해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애심의 망상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요게 탁월하다. 그러니까 자애를 강조하지만 이 망상에 또 빠지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 근데 이걸 마치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처럼 강조하는 자들이 있어.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것도. 그럼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 그러니까 제3자적 관점에서 공정한 관찰자가 되는 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요게 인간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럴 때 일반적인 규칙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평가인데 뭐냐면 공산주의가 위험한 게 이 자애심을 제거합니다. 계급의식으로 무장을 시키기 때문에 계급의식은 자애심이 없는 거예요. 계급적 이익으로 활동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의 멤버가 됐어. 그럼 뭘 주입하냐면 공산주의를 주입하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계급의식으로 모든 걸 봐. 내가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일하는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자리를 세습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못 느껴. 근데 대기업 회장이 아들한테 물려주면 화가 나는 거지. 지는 자기 자리 물려주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부르주아를 죽일 때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죽여도 되는 존재니까. 요게 공산주의의 최악의 문제다. 그러니까 동감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이론이에요. 계급의식에 딱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어떨 때 인간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간이 되냐면 자기 이기심을 발현시키는 경제활동은 하지만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거를 훈련하고 그걸 가지고 타인과 동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그 질서를 만들어주는데 중심에 국가가 개입하고 정치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탁월해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뭐예요? 품위와 적정성을 강조하죠. 애덤 스미스가. 그러니까 참 신앙인으로 딱 되면 굉장히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윤리가 몸에 배고 종교개혁의 윤리가 개혁교회의 윤리가 몸에 배니까 움직이는 젠틀맨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급의식에 쩔어가지고 혁명하자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이념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인류는 항상 고민했어요. 뭐냐면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애덤 스미스가 내놓는 두 가지 덕이 있는데 덕스럽게 살아라 그랬죠. 내가 한국 사람들의 문제 중에 뭘 보냐면 예를 들어서 덕스럽게 살아라 이렇게 해요. 그럼 다들 그렇지 덕스럽게 살아야지. 근데 덕이 뭐니 그거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덕스럽게 사는 데는 동의하는데 덕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가 덕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막 피면서 뻘짓을 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 P&I 과정을 공부하면서 뭘 염두에 두냐면 개념을 함부로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개념어를 함부로 해. 독서가 가능한 거는 개념어를 잘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게 많은 개념어를 빨리 신속하게 잘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가. 일명 까막눈이 돼.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덕이 중요한 게 스미스가 얘기한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자해고 하나는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충격받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 정의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 정의는 다 외치는데 정의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뭐가 정의인지 모르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미쳐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정의의 화신이죠. 뭐냐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론을 체계화해서 등장시켰다. 그러니까 정의론에는 배분적 정의가 있고 교정적 정의가 있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제시한 건데 스미스가 포커스를 맞추는 파트가 어디냐면 교정적 정의. 이게 뭐냐면 정의랑 관계돼. 뭐냐면 만약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이나 명예를 상처 입히는 행위를 하면은 요걸 회복시켜야 돼. 회복적 정의인 거예요. 요게 사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분배하냐. 요게 주로 현대 정의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직을 어떻게 분배하면 제일 공정한 게 될까요? 아니면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까요? 이윤을 어떻게 분배하면 정의로울까요? 이런 걸 논쟁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조 선비한테는 남녀를 차별하는 게 정의지. 며느리를 학대하는 게 정의야. 머슴을 잘 다루는 게 정의야. 지금 우리랑 정의관이 다르죠. 그리고 공산당들이 볼 때는 부르주아를 잘 죽이는 게 정의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헌법이 왜 중요하냐면 헌법재판은 무엇이 정의인가를 확인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정의관이 담기는 거지. 근데 이거는 결론이 뭐냐면 답이 없어. 애덤 스미스가 탁월한 게 뭐냐면 배분적 정의에 대해서는 별로 안 다뤘어요. 왜 그랬을까? 시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화를 제대로 분배하는 가장 적정한 메커니즘은 시장에 있어.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만든 질서가 아니고 이미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생각해야 돼. 교환 가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그런 걸 무시합니다. 뭔 얘기냐면 교환 가치는 자아랑도 관계돼. 심리학적으로 자존감하고 매우 연결돼 있습니다. 교환 가치를 높이는 걸 좋아한다는 게 인간이 생활 개선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니까. 처음에 스미스가 그걸 지적했잖아. 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바리스타면 더 좋은 커피를 내놓고 싶어. 그래서 계속 노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커피는 원두는 똑같았는데 수입할 때는 이 사람 손을 거치면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커피집에 가서 드립을 해서 먹으면 사람들이 돈을 더 내더라도 이 집에 간다. 그럼 어떻게 돼? 커피는 결국 이 사장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장님의 자아와 매우 밀접한 그게 교환 가치야. 당장 커피 안 먹으면 죽어? 아니야. 그렇지만 돈을 더 내고라도 그 집 커피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사장님은 제자들을 길러내. 그래가지고 걔들이 다른 도시에 또 개업해. 이런 게 퍼져나가는 거지. 요게 탁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적정 가격이 만들어지죠. 내가 열심히 키운 거를 장터에 내다 팔아. 거기서 교환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내가 노력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장이 정상화돼서 제대로 돌아가면 배분이 제대로 된다고. 이 저스티스가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실패할 때만 국가와 법이 개입하면 돼. 탁월하다. 그런데
교정적 정의는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침해했다, 신체를 침해했다, 재산을 침해했다 이러면 뭐예요? 법이 나서서 교정해줘야 돼. 교정적 정의가 돼. 정당성을 회복하는 행위에 이런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설명했는데 주로 현대적으로는 배분적 정의에 다 꽂혀.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관과 정의론을 갖고 있냐, 그걸로 헌법을 구성하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정의와 다른 덕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걸 봐야 돼. 정의의 법들이 아주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다. 서로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제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교류도 발생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바로 우리가 정의의 법들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정의의 법을 강제하는 것을 시인하는 근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애덤 스미스가 생각하는 세상을 딱 떠올려봐. 교회를 중심으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기적인 경제활동은 하지만 이기심을 억제하고 젠틀맨이 되는 걸 익혀.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동료 시민들, 이웃과 동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교정적 관점에서 정의와 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일탈하거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이나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자를 법이 징계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시골 장터가 있는데 어느 날 조폭이 나타나갖고 오늘 내가 여기 다 접수한다. 내일부터 자릿세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건 시장이 아니야. 그럴 때 법이 개입해서 얘네들을 혼내주고 쫓아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상인 자치회를 만들어서 룰을 정해. 이게 일반 규칙이 나오는 거죠. 동감할 수 있으니까. 얼마씩 내고 좌판을 설치합시다. 그리고 규율은 어떻게 지킵시다. 이런 걸 정한다고. 근데 그걸 깨는 자가 나오면 이제 법이 개입해야 돼. 그래서 요건 뭐냐면 바로 자유시장이 작동하는 가운데에서 법과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법과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바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하고 강력하게 작동해야 돼.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청년 5명이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결혼할 미천 다 털어가지고 기술을 개발했는데 대기업에서 어린이 손목 비틀듯이 쉽게 기술을 뺏어갈 수 있으면 허당이죠. 그러면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스미스적으로 생각하면 뭘 해야 돼? 공정한 사법부를 세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멍청하게 정의를 얘기하면서 기업을 박살내. 그러면서 반기업 정서를 퍼뜨리면서 기업이 나쁜 놈들이니까 처단하자. 적폐를 청산하자. 이러니까 무식하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정치화시켜버려. 그럼 끝도 없는 추락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정상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개발했어. 근데 구글이 그거 훔쳐가. 그럼 소송 걸면 몇 배로 배상해야 돼. 그러느니 적정 가격을 주고 사면 창업한 청년들 대박 나는 거지. 부자 되는 거지. 그리고 구글의 기술력도 세지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세팅돼야 돼? 사법부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공정한 제3자의 관점. 이게 사회 규칙을 이루지만 정의와 법의 기본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살아요. 근데 멍청이들은 정의를 실현하자 그러고 사법부를 박살내. 그리고 자기와 정치 성향이 같은 애들 심어. 그리고 사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 그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돼요. 뭐냐면 여기 그림 보세요. 사람들이 각자 이기심을 추구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사회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이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이기심을 충족하고 내가 좀 더 벌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고 이런 관점이 나와요. 근데 공산당들이 이거를 인간 소외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나를 착취하는 거야. 근데 대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뭐지 그러면? 다들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서 각자 다 이기심을 추구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냐면 저거를 시장에만 적용하려고 그래. 가격의 문제만 생각하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책정되고.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사회가 어떻게 번영을 이루냐라고 할 때 기본 질서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잘 보세요. 자, 이게 나중에 존 스튜어트 밀이 harm to others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자유주의의 기본인데 법과 국가가 언제 개입하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harm을 할 때 개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에게 harm을 끼치면 내 자유가 제한돼야지. 내 자유의 한계는 어디냐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선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자유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대학의 그 기숙사에서 친구를 살해한 애가 있었어. 일부러 살해한 게 아니라 발냄새로. 여러분도 발을 잘 씻어야 됩니다. 이 친구는 맨날 워카 같은 걸 씻고 다녔는데 절대 발을 안 씻는 거야. 근데 그거 자유야. 근데 문제는 신을 안 벗을 땐 괜찮아.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엄청 오래 신고 다니다가 그 안이 끝내줬겠죠. 수많은 미생물을 배양하고 그러다가 기숙사 방이 좁잖아. 거기서 딱 벗은 거야. 근데 같은 방인 내가 탁 쓰러졌거든. 근데 얘가 장난인 줄 알고 그냥 나가버렸어. 근데 얘 죽었다. 얘. 예, 그게 뭐예요? 함을 끼친 거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안 씻는 건 자유야. 신발 벗었을 때 친구가 기절하면 안 되는 거지. 생활 개선 본능과 교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진보하게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진보 이론은 애덤 스미스다. 그러니까 막스 추종하고 공산당 타령하는 것들은 퇴보다. 왜냐하면 저기서 저게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두 가지 덕, 자해와 정의가 작동이 돼야 돼. 그러니까 타인을 동감하는 거에서 자해라는 덕이 나와. 근데 이게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잘 안 돼. 동감은 하지만 쟤네들이 이뤄낸 탁월한 문명처럼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국 정치에 주문하는 게 뭐냐면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 사람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무시하면 안 돼요. 탁월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윤리적인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보세요. 지금 해외 학회에 나가면 한국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항상 아내에게 고백하는 게 나는 한국이 그래도 제3세계는 벗어났다고 생각해. 왜냐면 해외 학회를 나가보면 이제 우리도 만만치 않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우리가 이제 제3세계는 벗어났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무너졌냐면 아니었구나. 물이 들어와서 배가 떴는데 실력으로 배를 띄웠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해외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동지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만났어. 얼마 전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영업 기밀인데 현대중공업이 잘 될 때는 현대호텔이 그냥 방이 다 차요. 제대로 안 해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선주들이 오면은 멋지게 뭐 행사가 많은데 프로의식 없는 사람들이 글래스에 지문 찍혀도 신경 안 쓰고 고객이 주문하지 않은 와인 갖다 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호텔에 들어가요. 프로의식 없잖아. 그거는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우리가 이미 배웠던 막스 베버가 지적한 청교도 윤리랑 안 맞아. 개혁신앙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프로가 돼. 그러니까 자기 잡에서조차 프로가 되지 못하는 자가 뭘 비판해? 회개부터 해야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딱 보니까 소득이 높으니까 아닌 줄 알았지. 근데 문명의 꼬라지를 봤더니 제3세계에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애덤 스미스를 강요하면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모든 우상을 강력하게 밀어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문명 안에서 인간 사회를 이룰 때 탁월한 게 뭐가 있냐면 직업의 기천을 안 따져. 근데 뭐는 있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효율성도 없고 능률도 떨어지고 바보야.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거야. 직업 자체를 놓고 우열을 따지거나 학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따구 짓이 매우 유교적인 짓거리야.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논문을 쓸 수 없는데 모두가 PhD를 해야 되는 미친 판이 교회에서 벌어져. 그럼 PhD 학위 논문을 쓸 능력이 없는 자가 PhD를 받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처절한 거예요. 처절해.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PhD가 있다고 뻐기는 게 아니라 논문 한 편 제대로 못 쓰는 주제에 박사학위 있는 게 쪽팔린 거야. 거꾸로. 그걸 인식을 못한다니까? 저급한 윤리에 최첨단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입만 열면 자기가 신앙이냐. 이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되죠. 그러면서 또 중시하는 게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인간에 대한 숭배가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거는 심퍼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몸에 배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동감은 하지만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이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영미 문화권에서 탁월하게 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을 리스펙트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서울시 교육감이 선생님을 무시하게 가르친다고 평등한 학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이미 인간이 한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리스펙트하는 문제랑 그분의 권위를 리스펙트해 주는 거랑 그분을 깔아뭉개고 쌤이라고 불러?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런 짓거리하고 우리는 같이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 탁월한 문명의 구성이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관계에서 제대로 된 민주적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동감하지만 아무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공화제로 제도로 세팅한다 내가 얘기했죠. 난 더미네이션이 실현돼야 돼. 내가 선생이지만 학생을 인격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전문가로서 권위를 갖고 얘를 잘 지도하고 교육자로서 얘를 지도할 뿐이지 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얘는 나한테 지배당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만 리스펙트하지만 노예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선이 지켜지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관계들이 사회 안에서 동감하는 걸로 구성되는 게 매우 탁월해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뭔 안 해요? 법과 국가는 함부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빠져 있다가 교정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재화가 분배되거나 이런 거는 시장이 갖고 있는 자체 메커니즘으로 주로 분배가 되니까 시장이 실패하거나 시장을 교란할 때 법이 개입하면 교정적 정의가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탁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주문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그따위 짓 좀 하지 마세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공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남이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남을 숭배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탁월한 점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특정 정치인을 숭배해서 움직이는 그따위 정치의식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선 안 되는 정치의식이에요. 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회 안에서 기능적 효율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정치인을 설명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여기서 신앙을 빼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공리주의로 가요. 왜냐하면 결과적 효과 이런 것만 합리적으로 따지게 돼. rational choice 이런 쪽으로 가요. 공공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근데 우리는 합리성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미스의 도덕 철학을 정리하면 이 표가 돼요. 나중에 제가 교재도 만들어서 드릴 건데 사회, 정치, 시장 요게 나뉘어지죠. 요거에 대한 탁월하게 그 구조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간의 본성을 정리하고 우리가 따라야 된 주요 덕목과 가치를 설명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탁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놓치는 거는 이 스미스가 옛날 사람인데 이런 탁월한 이론을 내놓는데 우린 이거조차도 모른다. 그러니까 한국이 좋아질 걸 기대합니까? 정신부터 차려야지. 근데 이거 깊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덕감정론이 바로 이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 스미스 저작 중에 법학 강의가 국가와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부론이 시장의 문제고 요 3자가 딱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바보들은 국부론만 읽고 함부로 떠들고 근데 이 세 개의 책 중에 스미스가 제일 중시하고 주저는 도덕감정론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정의론과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유를 수호합시다 이러는데 어떻게 수호하는데 자유주의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깜짝 놀란 게 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더라.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시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기가 찰러 그러시다. 그러니까 우파라고 설치면서 시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자유주의가 뭔데? 지금 뭔데 네 정체가. 현대적 정의론을 자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하는 거에 합의한 사람들 중에 라인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나한테 확실히 배울 게 뭐냐면 정치적 자유주의. 이게 리버럴리즘. 존 롤즈나 드워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고려하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서 리버럴하다 할 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나 힐러리 생각하면 요게 오는 거예요. 필이. 리버럴하다.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이 자유주의야 그러고 뛰쳐나갔는데 요걸 얘기하는데 기분이 이상해. 난 공화당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자유지상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해요. 요 다른 거예요. 이 리버테리아니즘은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거랑 보수주의를 동일시해 또. 잘 모르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이 동의하는 보수주의는 리버테리아니즘이 아니야. 왜냐하면 리버테리아니즘은 극단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거기 때문에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성매매에 찬성할까 반대할까. 타인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다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박이나 핍박이 없어. 지들끼리 좋아서 성매매를 했어. 서로. 그러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그걸 왜 제재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러셀 커크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덕법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통치나 도덕법을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수주의의 특징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러셀 커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보수주의 운동의 핵심이 신앙을 기반으로 자유시장은 존중하지만 이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버럴리즘의 특징이 뭐냐면 법과 국가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립을 외치는 거야. 가치 중립을. 그래서 이 리버럴리즘의 정의론을 펴는 분들하고 제가 가끔 논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탁월한 여성 법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뉴조 같은 애들이 누스바움 책 읽지 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스바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데 읽지 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스바움을 따라갈 때 뭐냐면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는 방법론이나 내 연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가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쉽게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스바움 책 얼마든지 읽고 인용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자체를 막는 게 마치 참 신앙인 것처럼 하면 또 또라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광신도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스바움이 지향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리버럴리즘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내가 시간이 오버됐어도 꼭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누스바움이 탁월한 게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역량을 꺼내들었어요. 캐퍼빌러티를 역량이라고 번역한 건데 누스바움 책 중에 내가 제일 탁월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역량의 창조예요. Creating Capabilities. Capability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스 계열의 바보들이 놓치는 게 막스 자체가 인권을 안 좋아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인권을 보장하면 혁명 의지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혁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사가 특이한 게 뭐냐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센 알죠? 인도 출신 지니어스한 지금 그분. 센이랑 처음에 연구를 같이 했다고. 그런데 내가 마사를 비판하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리버럴리즘에 서 있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똑똑하니까 잘 들어요. 내가 레벨을 좀 올렸어. 강의 레벨을. 여기 청중이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법과 국가가 가치 중립을 지킨다 그러면 좋아 보이죠. 근데 누스바움이 처음 접근할 때 인도 여성을 갖고 연구가 시작돼요. 내가 이걸 탁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인도는 어떻습니까? 지창금 가지고 며느리 몸에 기름 뿌려가지고 잠들어 있을 때 불 붙여서 죽이고 그러죠. 끔찍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행해지는데 이 여성분이 못 벗어나는 거야. 이 집을. 왜 그런가 했더니 벗어나봤자 갈 데가 없어. 친정에 가면은 지창금 하느냐고 기둥뿌리 뽑았잖아. 가면 아무도 안 반겨요. 친정에서. 그럼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참혹한 걸 계속 당하지만 갈 데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막시스트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마사 누스바움의 이론의 기초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역량의 문제에 꽂힌 거예요. 내가 연구하는 방식도 그거예요. 인권을 상승시키려면 사회적 약자의 역량을 상승시키는 걸 고민해야 돼. 근데 저자들은 오히려 다 가난해지고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미국의 NGO가 여성주의 단체 NGO가 인도에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마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불쌍한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에 기술을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취업을 시켜줘.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생계가 유지되니까 당당해지죠. 그러면서 소송을 지원해갖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걸 뒤에서 받쳐준 거야. 그랬더니 이 여성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지옥에서 벗어난 거지. 이해가 됩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인권과 정의의 문제에서 역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조 사회에서 치명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할 때 뭐부터 해요? 여성이 글을 배우는 걸 막죠. 이유가 뭐예요? 쉽게 지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쉽게 박탈하기 위해서요. 이게 아주 저급한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 얘기는 뭐냐면 마사를 향한 내 비판의 핵심이 뭐냐면 야 니네들이 NGO 활동해갖고 인도 여성 구한 거 알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최종으로 몇 명을 구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공화주의 정의론의 탁월함이 나옵니다. 이게 리퍼블리카니즘이에요. 덕과 공공선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공동선을, 커먼 굿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이 뭐냐를 전제하고 정의론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냐, bad냐, good or bad 이거를 전제하고 출발하잖아요. 정의론의 얘기를. 근데 리버럴리즘은 뭐예요? 선에 대해서 국가와 법이 깔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인도에서 여성 권리와 여성 인권이나 정의가 실현되려면
힌두적 여성관은 악이라고 선포하는 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안 된다. 국가와 법은 중립해야 돼. 그러면서 이게 더 나가면 PC로 가는 거야. 어? Political correctness. 맞지 않는 거 얘기하지 마. 이슬람 비판하지 마. 이렇게 되면. 종교개혁 전통이 흘러서 법과 정치와 제도가 세팅된 서구에서 영미의 여성들이 자기 체제를 저주하면서 이슬람과 힌두의 세계를 비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친 역설이 역풍으로 쓰나미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다. 내가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인도 여성을 구하고 싶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인도 헌법이 힌두적 여성과는 악이다. 선포하고 가야 돼. 그러면 뭐가 교정돼요? 역량 자체가 인도 여성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쉬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도가 기독교 전파가 확 가잖아요? 그럼 헌법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은 세계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공화국을 세팅했기 때문에 지금 복받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복을 주는 공화국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리퍼블릭 깨고 다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 왜 나왔는데? 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여성은 없었잖아. 그럼 여성을 넣으려면 신사임당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근대 여성을 넣으면 또 논쟁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논쟁하지 말고 조선시대 율곡 엄마라는 거 말고 뭘 우리가 기릴까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던한 여성의 지표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거 끝나고 가서 수놀래? 뭐 할 건데?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덜 떨어진 저급한 정치의식이 지배하는 한국이 요 정도 사는 거는 정말 은혜다. 그러니까 뭐예요? 뭘 좋은 걸 줘도 모르니까 그걸 저주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거. 지금까지 이제 정리합니다. 너무 오버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가보자. 막스 베버가 얘기한 탁월한 개혁신앙의 정신으로 경제와 정치와 생활과 문화를 쫙 세팅하면 탁월한 문화인이 되지. 그리고 젠틀한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디프라이브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야만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하면서 법과 정의는 남녀를 이퀄하게 대해야 해요. 그러면서 서로 동감할 수 있잖아. 심퍼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 내에서의 관계도 심퍼시야. 그러면서 그 가정의 성원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를 구성할 때 심퍼시가 바탕이 돼. 그러면서 탁월한 일반 규칙이 유지되면서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여행해보면 알지. 뭘 의미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주로 종교개혁의 윤리를 몸에 탑재한 사람들은 매너가 있다고. 그냥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그러면서 법과 정의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리고 흐름을 잡아봅시다. 자, 17세기 청교도의 출현? 그 탁월한 윤리가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진보하면서 인류가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스위스를 좋아하는 게 자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탁월한 걸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 종교개혁지가 주는 강력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또 물을 건너가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이 흐름이 지속되죠. 그럼 존 로크, 애덤 스미스를 거쳐서 쭉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의론으로 가냐면 덕과 공동선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적인 전통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리버타리아니즘이 보수주의인 줄 아는 바보들 이런 거랑 우린 다르다. PLI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의 자유, 우리 경제활동의 자유, 우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괴롭히거나 이런 건 동감의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일반적 규칙으로 룰을 만들어서 사회가 통합되는데 그 중심에 교회와 신앙이 강력한 역할을 해줘. 그러면서 국가를 구성하면 법이 정의롭게 실현된다. 법과 국가는 가치 중립이 아니라 무엇이 선한지 공동선을 전제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 정의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와 정치와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